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이에게 등에 칼을 맞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험담을 퍼뜨리고, 사업 파트너가 돈을 들고 잠적하며, 가족이라던 이가 유산을 두고 칼날을 겨눕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과 다시 화해한다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석학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한 사람과는 절대 화해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길이라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500년 전 대학자의 지혜를 통해 배웁니다. 왜 배신한 사람과 화해해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한 품격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배신당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만 곁에 둘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1부 배신의 본질을 알라. 작은 실수는 고칠 수 있다. 컵을 깨트린 것, 약속 시간에 늦은 것, 말을 함부로 한 것,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을 저버린 자, 의리를 배신한 자는 다시 세울 수 없다. 왜 그런가? 그는 같은 상황이 오면 반드시 또다시 같은 선택을 한다. 당신도 경험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용서하고 믿어주었으나 결국 다시 같은 상처를 남기던 이들을 말이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나는 강진에서 18년을 유배살이 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봤다. 어떤 이는 내가 벼슬을 잃자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고, 어떤 이는 끝까지 나와 함께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배신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의리가 죽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익이 되면 다가오고 손해가 되면 멀어진다. 이것이 그들이 변하지 않는 본성이다. 2부 화해는 독이다. 잠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사람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배신은 습관이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배신한다. 그는 순간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의리를 버린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어떤 상인이 있었는데 동업자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고 했다. 몇 년 후 그 동업자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 상인은 마음이 약해져 다시 손을 잡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6개월 후 그 동업자는 더 큰 돈을 들고 또 사라졌다. 이것이 배신자의 본성이다. 둘째, 화해는 약점으로 보인다. 배신한 자는 용서를 감사히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다시 속아줄 것이다. 저 사람은 나를 끝까지 놓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우습게 본다. 더욱 함부로 대한다. 셋째, 나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벗은 귀하고 의는 더 귀하다. 의리를 버린 벗은 벗이 아니다. 배신한 사람과 화해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내가 왜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3부, 진짜 지혜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며 살 필요는 없다. 미움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좀먹을 뿐이다. 강진 유배지에서 나는 이것을 배웠다. 미움은 독이고 분노는 병이라는 것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 그 시간에 나는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화해하지 말되 미워하지도 마라. 그저 거리를 두어라.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가? 첫째, 연락을 끊어라. 전화도 받지 말고 만남도 거부하라. 둘째, 그들 이야기를 하지 마라. 입에 올리는 순간 그들이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 셋째, 그들을 용서하되 잊어버려라.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고 망각은 나의 평안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 삶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두어라. 본문 4부 마이너스 빈자리에 오는 축복. 그렇게 배신자가 사라진 자리, 그곳이 비어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 빈자리에 더 귀한 인연이 들어올 것이다. 진정한 벗은 끝까지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친구를 만났다. 정약전, 내 형이다. 그는 나와 함께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학문을 이어갔다. 또 김정희라는 벗이 있었다. 그는 내가 귀양가 있을 때도 편지를 보내며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벗이다. 배신자를 내보낸 자리에 이런 귀한 인연이 들어온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5부, 나 자신부터 돌아보라. 그런데 잠깐, 배신당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부터 의리를 지키고 있는가? 남을 탓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의리 없는 자가 의리를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요 어리석음이다. 먼저 내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고 말에 책임을 지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굳건히 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진정한 벗이 찾아온다.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남의 배신을 탓한다면 그것은 하늘을 보고 침뱉는 격이다. 6부, 배신자를 구별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배신자를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 30년 넘게 사람을 봐온 나의 경험을 들려주겠다. 첫째, 말이 너무 많은 자를 조심하라. 진실한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준다. 말이 많은 자일수록 그 말 속에 거짓이 섞여 있고 나중에 그 말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익 앞에서의 모습을 봐라. 사람의 진면목은 이익이 걸린 순간에 드러난다. 돈이 문제가 되었을 때, 권력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때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셋째, 약속을 지키는지 봐라. 작은 약속부터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큰 의리를 지키겠는가?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작은 돈을 빌리고 안 갚는 사람, 이런 이들을 조심하라. 이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큰 배신으로 이어진다. 7부, 화해의 유혹을 이겨내라. 하지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이 이제부터입니다. 배신자가 돌아와서 용서를 빌 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할 것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인간의 마음은 약하다. 특히 정이 깊은 사람일수록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그 눈물을 믿지 마라.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마라. 왜 그런가? 배신자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다. 다시 당신을 이용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나를 모함했던 자가 세월이 흐른 뒤 찾아와 사과했다.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몇 년 후 그 자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배신은 그 사람의 본성이다. 상황이 바뀌지 않은 이상 행동도 바뀌지 않는다. 8부 거리두기의 기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가? 첫째, 단호하게 선을 그어라. 애매한 태도는 그들에게 희망을 준다. 명확하게 말하라. 우리는 이제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둘째, 공통된 자리를 피하라. 같은 모임에 나가지 말고 공통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조심하라. 그들이 당신의 근황을 듣고 다시 접근할 빌미를 주지 마라. 셋째,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가라. 외로울 때, 어려울 때 그들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더욱 조심해야 할 때다. 약해진 마음에 그들이 파고들 것이기 때문이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았나요? 그 횟수가 많을수록 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9부 배신당한 마음 치유하기. 배신당한 마음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상처받은 마음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마라.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하라. 다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마라. 강진에서 나는 새벽마다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가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감정도 파도와 같다. 밀려왔다가 물러간다. 아무리 큰 파도라도 영원히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는 상처받은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썼다. 경학 연구에 몰두하고 목민심서를 집필하며 후학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배신당한 그 시간을 자신을 더 귀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바꿔라.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건강을 돌보고 진정한 친구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배신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것을. 10부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법.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벗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첫째,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자다. 나무가 잘 자랄 때는 모든 새가 앉으려 한다. 하지만 나무가 쓰러질 때는 진짜 새만 남는다. 내가 벼슬을 잃고 유배를 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떠났다. 하지만 몇몇은 남았다. 그들이 진짜 벗이었다. 둘째, 이익을 나누려 하지 않는 자다. 진정한 벗은 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 성장하려 한다. 그들은 내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내 실패를 자신의 일처럼 아파한다. 셋째, 솔직하게 충고하는 자다. 아첨하는 자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고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벗이다. 나의 벗박제가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의 글이 너무 어렵다. 백성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그것이 진정한 충고였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더 쉬운 글을 쓰려 노력했고 그것이 나를 더 좋은 학자로 만들어 주었다. 11부 의리의 진정한 의미. 여기서 잠시 의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의리란 무엇인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인가? 편을 들어주는 것인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의리란 마음의 약속이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성장을 바라며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리다. 그런데 배신자들은 이런 의리를 이용한다. 당신의 선량함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그러므로 의리를 지키되 의리 없는 자에게는 의리를 베풀지 마라. 이것이 지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봤다. 남에게는 끝없이 베풀면서 정작 자신은 배신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착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다. 선량함과 어리석음은 전혀 다른 것이다. 선량한 사람은 좋은 사람에게는 더 좋게 대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선을 긋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12부 품격을 지키는 법. 삶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품격이다. 젊을 때는 모르고 지나간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아들이고 상처받으면서도 또 상처받을 일을 만든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다. 그런데 배신한 사람과 화해한다는 것은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쓰는 일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를 곁에 둘 것인가, 누구를 끊어낼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남은 삶이 품격을 결정한다. 품격 있는 사람은 함부로 누구나 가까이 두지 않는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아끼며 자신의 에너지를 가치 있는 곳에 쓴다. 이것이 품격이고 이것이 지혜다. 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정말 소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10명이면 많고 5명이면 충분하다. 진정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 말이다. 13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가려내고 거리를 두고 살면 외롭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진짜 외로움은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것이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의 그 절망감과 허탈감, 그것에 비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평안하다. 나는 강진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처음에는 적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났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연을 벗삼아 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이었다. 사람은 원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그 사이에 만나는 진정한 인연들이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 인연이 진짜가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가짜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더 소중하다. 14부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말해보겠다. 첫째, 배신자 목록을 만들어라. 종이에 적든 마음에 새기든 누가 나를 배신했는지 명확히 해두어라. 그리고 그들과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가까워지지 마라. 둘째,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라. 배신자를 내보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 독서 모임에 나가고 취미 활동을 하며 봉사 활동에 참여하라.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벗이 있을 것이다. 셋째,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라. 배신당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는가? 자신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15부 시간의 지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배신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나는 30년을 더 살면서 이것을 확인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도 배신했다. 그들 중 아무도 변하지 않았다. 반면에 나와 함께 했던 진정한 벗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켰다. 이것이 시간의 지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의리를 저버린 자, 배신을 선택한 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라. 변할 리 없는 사람을 변하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시간에 차라리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자신을 성장시켜라.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 16부 자손에게 남기는 교훈. 나는 자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사람을 사귈 때는 신중하게 하고 한 번 사귄 사람은 끝까지 소중히 여겨라. 하지만 배신한 사람만큼은 절대 다시 받아들이지 마라.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자손들이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의 나는 너무 순진했다. 사람은 모두 선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수없이 당하고 수없이 상처받았다.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양심도 없고 의리도 모르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과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을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17부 현명한 노년의 지혜. 나이 들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해진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가식인지, 누가 믿을 만하고 누가 조심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인간관계는 단순해진다. 복잡할 이유가 없다. 좋은 사람은 더 가까이 두고 나쁜 사람은 멀리 한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편견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되 배신의 징조가 보이면 즉시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현명한 노년의 지혜다. 18부 가족 관계에서의 지혜.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배신이다. 형제가 나를 배신하고 자식이 나를 저버리고 배우자가 나를 속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혈연이 있다고 해서 의리 없는 행동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족 안에서의 배신이 더욱 아픈 이유는 더 깊이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상처받으며 살 수는 없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 다만 그 방법은 남과는 다를 수 있다.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감정적 거리는 둘 수 있다. 형식적 관계는 유지하되 마음의 문은 닫는 것이다. 이것 또한 나를 지키는 지혜다. 19부 용서와 망각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를
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이 둘은 전혀 다르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화해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나는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모두 용서했다. 그들을 미워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해하지는 않았다. 관계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왜 그런가? 용서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 화해는 양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는 진정한 뉘우침이 있어야 하는데 배신자들에게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과는 대부분 형식적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었다. 진정한 뉘우침이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려 노력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신자들은 그저 관계만 회복하려 한다. 진정한 변화 없이 말이다. 20부 배신의 단계별 대응법. 배신에도 단계가 있다. 그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한다. 첫 번째 단계, 작은 신뢰 위반이다. 약속을 어기거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는 것. 이때는 한 번 경고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없다. 두 번째 단계, 중간 정도의 배신이다.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거나 어려울 때 등을 돌리거나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것. 이때는 즉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더 이상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단계, 심각한 배신이다. 내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내 재산을 훔치거나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때는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너무 관대하게 넘어간다. 작은 배신을 용인하면 큰 배신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명심하라. 21부 배신자의 심리 이해하기. 배신자들은 왜 배신하는가? 나는 오랜 관찰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자신이 배신당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먼저 배신한다. 또한 그들은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모른다. 모든 것을 이익으로만 계산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실감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들 자신도 진정한 우정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다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배신은 그들 자신의 불행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것이 당신이 상처받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 마음의 상처는 칼날보다 깊고 믿음을 저버린 자는 다시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배신한 사람은 놓아버려라. 미워하지도 말고 그리워하지도 마라. 그저 잊어버려라. 그 자리에 더 귀한 인연이 들어올 것이다.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평안이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누군가에게는 배신하지 않는 진정한 벗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정약용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인생의 지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